저는 오늘 결혼식장 문 앞에서 도망칠 뻔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또 결혼이라니 내가 제정신인가. 내 나이 64. 사람들은 축복이라지만 나는 그저 두려웠다. 20살에 처음 만난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12년. 그 뒤의 시간은 마치 텅 빈 집의 벽을 바라보는 것처럼 적막했다. 그런데 1년 전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 정희 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다. 그냥 조용한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 그런데 말없는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날도 그랬다. 혼자 드시지 말고 같이 드세요. 그녀가 국수를 내미는데 묘하게 손이 떨렸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울컥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 사람 앞에만 서면 오래 참아온 공기가 터지는 걸까?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아침 산책을 함께하고 시장을 돌며 가격을 흥정하고 내가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던 후회의 조각들을 그녀에게만큼은 털어놓게 됐다. 그리고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직전 정희 씨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세게 잡았다.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잠시 흔들렸다. 그 순간 이상했다. 그 흔들림 어딘가 오래전 내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본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게 왜 지금 떠오르는지 나도 몰랐다. 지금 말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녀는 겨우 그렇게 말하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묻지 못했다. 묻는 순간 어떤 문이 열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다. 속으로 속삭였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자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뒤를 돌아 정희 씨를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결연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오래 묻어둔 기억이 스쳤다.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경찰이 말하던 마지막 목격자.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사라진 그 여자. 그때 나는 마음속에서 어떤 퍼즐 조각이 딱 하고 맞아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왜 하필 지금 결혼식 직전 이렇게 떨고 있는 걸까? 대체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 나는 결혼식 문턱에서 멈춰선 채 온몸이 굳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이 결혼식은 아마 단순한 재혼이 아닐 것이다. 속으로 생각했다. 정희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일까? 아니면 오래 숨겨진 진실의 문을 지금 여는 사람일까?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다시 잡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 씨 무슨 말이었죠? 결혼 전에 꼭 해야 할 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말할 수 없는 진실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하지만 어떤 시작일지는 이제 막 열리려는 문 너머에 있었다. 결혼식 직후 우리는 사람들의 축하 속을 빠져나오듯 호텔 뒤편 작은 정원으로 걸어갔다. 나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답했지만 마음은 계속 어딘가 걸려 있었다. 정희 씨가 들려주지 못한 그 말. 그 말이 결혼식 내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정원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녀가 내 손을 놓고 벤치에 천천히 앉았다. 나는 숨을 골라가며 그녀 옆에 앉았지만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제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말을 들은 뒤 내 삶이 또 뒤집히면 어떡하지? 정희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을 감은 채 입술을 떨며 결국 한 문장을 꺼냈다. 당신 아내가 돌아가신 날 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순간 내 귓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금이 가는 듯했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나를 보지 못한 채 땅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저는 시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그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고 사고를 봤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 이름을 남기지 못했죠. 왜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정희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때 저는 당신 아내분을 밀었던 사람이 누군지 봤어요.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당신 가족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충격과 분노와 불신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누가? 누가 아내를? 누구냐고요? 나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참아온 듯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때 저는 그분과 당신 집안의 사정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나이가 든 가족끼리 다툼이 있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로 계속 괴로웠어요. 당신이 매일 혼자 시장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나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말을 잃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가족?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난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온 거지? 정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뒤를 붙잡았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 아직 이 동네 살고 있어요. 그 말이 내 다리를 무력하게 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죄책감만큼이나 오래된 결심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접근한 겁니까?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차가웠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조용히 사는 분이구나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골목을 말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정희 씨는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혼자 외롭게 늙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만들려고 천천히 당신 곁에 머물렀어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에게서 멀어지려는 게 아니라 숨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바람마저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끝이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하게 만드는 문이었구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날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는 것. 누구였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침묵해왔는지.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와 같이 가요. 혼자 가면 당신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말해줘야 합니다.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숨겨온 이름을 내게 말했다. 그 이름은 내가 평생 믿어온 사람의 것이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입술은 굳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고 가슴은 얼음처럼 식어갔다. 동생이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당신의 친동생이요. 세상이 천천히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내 동생, 내게 남은 마지막 가족.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내가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겨우 말을 뱉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둘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다. 사이는 좋은데 마음속 깊은 데에 묵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골목에서 둘이 크게 말다툼했어요. 말다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리가 천천히 굳어가는 느낌. 속으로 생각했다. 동생이? 내 아내랑? 대체 왜? 정희 씨가 내 팔을 붙들었다. 지금 당장은 믿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요. 당신 스스로.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얼굴 같았다. 우리는 말없이 걸어 동생이 운영하는 작은 철물점 앞으로 갔다. 밤에 가까운 시간이라 셔터는 거의 내려가 있었지만 불은 안쪽에서 잔잔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동생은 늘 그렇듯 늦은 시간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철물 냄새, 오래된 스펀지 의자, 바닥에 정리되지 않은 나사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동생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아, 형. 결혼식 잘했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신혼인데. 나는 그 말을 끊었다. 그날 골목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동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순식간이었다. 그는 숨을 들이켜며 의자를 밀었다. 형이 그걸 어떻게? 정희 씨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 그날의 목격자였어요. 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우리 셋만 깊은 어둠 속에 남은 것 같았다. 말해. 나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생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형수님이 날 불렀어. 목소리는 금이 간 유리처럼 떨렸다. 형한테 말할까 말까 망설이던 게 있다면서.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무슨 말? 동생은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형수님이 형이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을 했어. 내가 형한테 얹혀 산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아내가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내색한 적 없었는데. 동생은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형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형한테 짐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울면서 따졌어.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형수님이 계속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가 너무 빨리. 그는 고개를 숙여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난 형수님 밀려고 한 게 아니었어. 정말이야. 그냥 손을 잡아 끌었는데 그 순간에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거야.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나는 뒤로 한 걸음 비틀거렸다. 이해는 됐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동생의 말도 정희 씨의 말도 모두 진실이었다. 동생은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박고 울먹였다. 형 나 그날부터 매일 죽고 싶었어. 근데 형 잃을까봐 말할 용기도 없었어.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도 눈물도 생각도 그저 깊은 고요 속에 빠져든 느낌이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는 말을 꺼냈다. 나도 그날 이후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듯 떨렸다. 너도 나도 둘 다 멈춰 있었던 거야. 정희 씨가 조용히 내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늘의 진실은 아프지만 이 진실을 맞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나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떨리는 어깨였다. 하지만 그 떨림만큼이나 내가 더 떨리고 있었다. 우리, 이제 시작하자. 내가 그렇게 말하자 동생은 고개를 들고 울다가 웃는 얼굴을 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남은 건 용서와 앞으로의 길뿐이다. 하지만 그 길이 평탄할 거라 믿지는 않았다. 그때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해요.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삼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진실은 더 깊이 숨겨둔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다. 정희 씨의 마지막 말은 철물점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 묻어둔 상자를 꺼내는 듯 조심스럽고도 결연한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말입니까? 더 있을게. 동생도 고개를 돌려 정희 씨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또 다른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정희 씨는 두 손을 꽉 쥔 채 숨을 들이켰다. 그날 오토바이 운전자를 기억한다고 했죠? 사실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사람이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귓가가 순간 울리는 듯했다. 뭐라고요? 정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하면 고의였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신 부인을 노리고 돌진했어요. 숨이 턱 막혔다. 그러면 그날의 사고는 정말 사고가 아니었던 건가? 동생과의 다툼은 단지 그 진실을 감추고 있었던 것뿐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가 대체 누구에게 그런 원한을 산 거지? 왜 우리 아내가? 정희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그 오토바이 운전자 저한테도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오래전부터 사기나 협박을 일삼던 사람이었는데 당신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동네 사람들 보호하려고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말한 걸 제가 들었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딱 하고 맞춰졌다. 아내가 그날 나에게 말하려다 멈춘 말.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며 건넨 그 불안한 눈빛. 그것이 바로 이 일이었나? 정희 씨는 손끝을 떨며 계속 말했다. 아마 당신 아내가 신고할까봐 선수를 친 거겠죠. 저는 그걸 눈앞에서 보고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철물점의 어둠이 나를 삼키는 듯했다. 동생 역시 충격으로 말을 잃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형수님이 그런 일을 하려 했었다고? 철물점의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였다. 그 작은 소리조차 내 심장에 내려앉는 듯 아팠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도망쳤어요. 그날 이후로.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그렇다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확실했다. 이 진실을 끝내기 전까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나는 철물점을 나서며 말했다. 찾읍시다. 그리고 끝을 내봅시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묘하게 가벼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 정희 씨가 조용히 내 옆으로 와서 말했다.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린 다 늦게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멈춰 있을 순 없죠.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두려움 뒤에 숨겨진 용기의 모양이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나는 다시 그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아내가 떠난 자리,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내 마음도 함께 멈춰 있던 자리. 그동안 경찰과 동네 사람들, 오랜 인연들의 도움으로 오토바이 범인은 결국 붙잡혔다. 그는 모든 걸 부인하려 했지만 정혜 씨의 증언과 동네 CCTV 복원 덕에 죄를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재판정에서 그를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용서는 내가 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거구나. 동생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우리는 가끔 아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운 웃음을 섞어가며. 그리고 나는 지금 새롭게 시작된 집에 앉아 정희 씨와 함께 아침을 먹는다. 그녀는 내게 삶을 다시 살아보라고 말한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숨겨진 진실을 끌어올려준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한다. 나는 이제야 진짜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약속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다.